자, 시작해보자. 자,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주기율표 먼저 볼까? 주기율표는 주기율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그 주기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율이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 여기까지는 아직 뭐 주기율표의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지. 새쌍 원소. 뭐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새쌍을 그룹핑을 지은 거야. 그랬을 때 이 센터에 있는 스트론튬이 양쪽에 있는 칼슘하고 바륨의 평균값이더라는 거야. 뭐 물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뭐 녹는 점이라든지 뭐 전기 전도도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이 딱 중간값들을 갖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새쌍원소설이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너네 주기율에서 뭘로 발전을 하는 거냐면 족으로 발전합니다.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 우리는 세로줄을 뭐라 그러죠? 족 같은 애들이라 그러지. 족 같은 애들은 뭐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족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그랬잖아. 화학이라고 하는 건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라고. 그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 숫자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더라. 걔네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세로줄에다가 이렇게 나열한 애를 우리는 족이라고 얘기했어. 영어로는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해. family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결의 족자, 가족 족자를 쓴 거야. 그래서 족 같다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야? 새쌍원소설에 나온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 얘는 이제 뭐예요?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도 뭐예요? 1옥타브. 8개지.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파루설? 8명의 친구 뭐 이런 뜻이야. 전자가 8개 있을 때 안정하더라. 옥텟 규칙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헬륨 같은 경우는 2개 채우면 예외니까 그 외에 밑으로는 이제 8개씩 채우면 안정하더라.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냐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7주기까지 있다고. 주기율표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조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8개씩. 그래서 8번째마다 규칙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뉴렌즈의 옥타브설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죠.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주기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얘기한다. 이 가로줄의 의미는 저번 시간에 배웠지? 우리 주양자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뭐야? 전자 껍질수죠.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맨 아래 프란슘 있는 그 줄. 그게 7주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7개까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멘델레프지. 주기율표에서 멘델레프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 할아버지는 63개 여종.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발견 원소를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원소를
이름도 지었고요. 명명하고 그다음에 자리 배치까지 한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아직 발견도 안 된 미발견 원소를 갖다 자리를 잡아놨는데 나중에 후대에서 그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딱 그 특성을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기율표의 어떤 틀을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멘델레예프는 뭐를 기준했냐면 원자량 기준으로 배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몇 개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현대적인 주기율표하고 좀 안 맞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칼륨하고 아르곤이 있더라는 거지. 니네 알지만 칼륨은 19번이고 아르곤은 18번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원자량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칼륨이 먼저 배치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칼륨을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칼륨이 아르곤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알잖아.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잖아. 근데 칼륨이 아르곤 자리에 있으면 아르곤은 뭐죠? 불활성 기체잖아. 비활성 기체. 근데 칼륨 반응성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이게 자리 막 바뀌더라는 거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모질리가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얘는 뭐예요? 양성자 숫자죠.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더라? 이게 바뀌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르곤이 비활성 기체 자리에 들어가고 칼륨이 알칼리 금속 자리에 오더라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질리는 액선 회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성자 숫자 뭐 이런 걸 카운팅을 한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현대적인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완성한 사람은 멘델레예프예요. 멘델레예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기준이다. 그다음 모질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다. 주기율표 외웠냐? 못 외웠어? 주기율표 외웠어? 외웠어? 왜 못 외웠어?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있잖아.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수엘립의 비키니 오픈에나만 할지 펩시콜라 꼴깍 이렇게 외운다고. 그지? 너네들 그거 금방 외우던데. 어쨌든 주기율표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볼 테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수소를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이쪽이 헬륨이야. 수엘립의 비키니 오픈에 이거 방송 불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만 알지? 몸매가 펩시콜라 몸매래요. 펩시콜라. 그 다음에 꼴깍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걸 그리자마자 H에는 동그라미를 쳐야 돼. H는 왜? 일족이지만 비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 7주기의 프란슘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되죠. 아까 칼슘, 스트론튬, 바륨 있었지?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 이게 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17족의 FCl, BRI,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립톤, 제논, 요 정도까지. 전혀 니네 선생님도 화학 전공했거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아직 살아있잖아. 나 20번까지만 밖에 못 외워. 이렇게밖에 못 외워요. 근데 전공했어. 만순광에 지장 없어. 그러니까 니네 요 정도까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H에다 동그라미. 왜?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죠. 그 옆에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Cl, BRI는 우리가 이제 17족의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얘는 주기적 성질에서는 빼버린다. 왜? 꽉 차 있잖아. 그죠? 원자가 전자가 0이거든,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0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전자를 써먹을 전자가 없는 거야. 우린 그런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 그래. 얘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0이야.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불활성 기체라고 한다. 영어로 inert gas라 그래.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이걸 책에는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사실은 안일 불자하고 안일 비자는 뜻이 좀 달라. 그래서 정확한 뜻은 안일 불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가 맞다. 근데 어쨌든 다른 거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주기적 성질은 사실을 빼버리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그냥 구색 맞추기로 넣어놓은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세로줄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족이라고 한다. 1족. 그 다음에 여기는 2족. 이렇게 얘기해. 이 사이에 3에서부터 12족까지 우리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해서 전이금속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금속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붕소 알루미늄은 13족이야. 얘는 14족이야. 15족이야. 16족이야. 17족이야. 18쪽이야. 빵!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최외각 전자예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를 우리는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원자가 전자다. 원자가 전자. 영어로 우리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숫자인데 그 중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는 반응을 다 해요. 8개는 꽉 찼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륨도 동그라미 쳐놓고 예외적인 거 얘는 빵 이렇게 써놓으세요. 헬륨은 2개가 있어. 2개가 꽉 차 있어. 그리고 써먹을 놈이 없잖아.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구별 잘 해놓읍시다. 나머지는 다 8빵이야. 근데 얘는 2빵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 얘는 할로젠. 얘 17쪽을 할로젠이라 그래. 얘는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흙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적 성질. 일반적인 트렌드야. 경향성.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니? 프란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쪽이 이제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자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플로우르, 불소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랬을 때 경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왼쪽으로 가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죠. 이유는 뭐냐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여기 빼먹었는데 자 가로줄은 뭐라 그랬어? 이게 1주기라 그랬죠. 여기가 2주기라 그랬지. 여기가 3주기 4주기 여기가 5주기 6주기 7주기야. 주기는 뭐라고요? 전자 껍질 수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자 껍질이 하나 있어. 얘는 전자 껍질이 2개가 있어. 얘는 전자 껍질이 3개가 있습니다. 얘는 전자 껍질이 4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갈수록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느니까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유는 뭐라고요? 전자 껍질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반응성이 어떤 반응성이냐면 제일 바깥에 1쪽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1개 있다고, 원자가 전자가 1개 있다고. 근데 저 전자는 핵에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맨날 사고 쳐요. 제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사고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데기가 많아지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안에 핵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죠? 너네 지금 한참 그죠? 사춘기 지났나? 어때?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모도 안 잡아주고 옆에 친구도 없고 그죠? 선생님도 안 잡아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담배 한번 펴볼까? 소주 한번 마셔볼까? 이런 거죠. 그럼 망가지는 거야.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핵이 내 주인은 핵인데 핵이 나를 좀 바라봐줘야 되는데 나를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서 딴 애랑 막 반응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예요? 핵의 통제 능력을 상실한 거야. 이게 껍데기가 너무 많아져갖고 맨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통제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이 커진다를 우리 이제 세 번째 뭐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자를 잃기 쉽다. 이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학에서는 산화가 잘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화학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을 우리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런 뭐 여기 쇳덩어리 이런 금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메탈릭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은 금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쇳덩어리처럼 이런 쇳덩어리 이런 금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액에 넣었을 때 전자를 잃는 거를 화학에서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금속들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 양이온으로 많이 존재하거든. 그 얘기는 전자를 많이 잘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자를 잘 잃고 산화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 전자를 자꾸 버리는 애잖아 얘는. 그럼 옆에 지나가는 애가 전자를 주술 수 있잖아. 그 지나가면서 전자를 받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얘는 어떤 능력이 크냐면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또는 뭐 환원력이 크다. 이쪽에 있는 금속들은 이 환원성이 크다, 환원력이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7번째 뭐가 있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제일 중요하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가지고 안정한 양이온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린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전자 떼어내기가 쉽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그 다음에 8번째 교과 과정에 빠졌지만 전자 친화도가 있어. 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가지려고 안 하잖아. 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도 작죠. 그 다음에 9번째 전기 음성도가 있어. 이 전기 음성도는 나중에 공유결합할 때 나오는 건데 공유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야.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을 수밖에 없지. 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니네 대학교 가서 일반화학까지도 여기 이 트렌드, 경향성은 적용이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간다고? 플로르, 불소를 바라보고 간다고요. 이게 대응되게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지. 이유는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 숫자가 감소하겠지. 저거랑 정확히 반대예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진다. 근데 이제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커지지만 요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이제 어떤 반응성이 커지냐면 얘가 6개, 7개잖아. 얘네들은. 그 전자를 8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얻기가 쉽겠지. 그래서 F가 1등인 거야. 핵이 통제 능력이 좋은 거잖아. 껍데기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전자 있으면 이렇게 잡아채는 거야.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는데 어떤 반응성이 커지냐면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이유는 뭐예요?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전자를 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대응시키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자를 얻는 거를 리덕션, 환원이라 그래. 그래서 환원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떻게 된다? 금속성의 이제 상대적인 용어가 뭐겠어요? 비금속성. 얘는 비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에 무슨 뭐 기체다, 액체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고요. 금속성의 반대야. 그러니까 금속성은 용액 안에서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액 안에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은 우리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산화력이, 산화성이 크다.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전자를 뺏는 능력이 좋아요. 전자를 얻는 능력이 좋아. 선생님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을 잘 빼서 우리 남준이는 선생님한테 걸리면 돈 다 뺏겨. 그러니까 선생님 근처에만 오면 얘는 돈을 뺏겨. 전자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얘 전자를 뺏는 능력이니까 얘는 평소에는 잘 전자를 내놓으려고 안 하는데 나를 만나면 여기 있어요. 상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전자를 잃을 수밖에 없지, 나를 만나면. 그래서 산화를 시키는 능력이 크니까 나는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저거 반대겠죠? 이온화 에너지 크다. 야, 6개, 7개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온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양이온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얘네들은 전자를 넣어갖고 음이온을 만드는 게 더 편하거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 친화도. 너도 크다.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 전자 친화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규칙성이 없어. 얘는 되게 재밌는 게 CL이 F보다 더 크다. 우리 여기서 이 경향성은 F를 바라보고 가는데 이 전자 친화도만은 CL이 더 큰 거야. 이 왜 이유를 굳이 설명해라라고 하면 F는 껍데기가 2개 있잖아. 얘는 껍데기가 3개 있다고요. 그 전자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얘는 워낙 작으니까 단단해. 그 빈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조금 하드하다. 반면에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어떻게 전자 껍질이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거기가 들어가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소프트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좀 역전이 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야. 전자 친화도는 누가 1등이다? CL이 1등이다.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도 크겠지. 나중에 이제 결합에서 배우는데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는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전기음성도는 공유 결합할 때 쓰는 용어야. 그러니까 얘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다. 전자 친화도는 이온 결합에서 활용하는 이론이야. 전기음성도는 나중에 공유 결합에서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음성도를 여기다 적어볼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폴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절대값은 아닌데요. 상대적인 값으로 이걸 갖다 정리를 한 게 있어. 그래서 F, O, N, Cl, C, H, Li, Na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지금은 외울 필요 없는데요. 얘가 4.0이고 얘가 3.5고 얘가 3.0이고 3.0, 2.5, 2.1, 1.0, 0.9. 이거 봐. 금속들은 어때요?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가 작잖아. 그에 비해서 이 F가 1등이잖아요. 1등이잖아.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나중에 공유결합할 때 야, 너 2개 부족하지? 내가 2개 가져올게. 이렇게 하고 공유결합한다고. 동업한다고. 근데 딱 결합하니까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지가 더 가져가려고 그래. 그거 1번 사기꾼이 F예요. 결합 딱 해놓고 꼬셔갖고 결합해놓고선 지가 이만큼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F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의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잘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기적 성질 중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지. 이제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올 가을에 패션 트렌드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트렌드가 유행일 것 같아? 트렌드, 이름, 텐던시.
경향성, 방향성 이렇게 얘기해요. 경향이야. 어떤 경향을 보일 거냐. 근데 이제 사실은 화학은 이런 경향성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외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예외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 예외가 꼭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됐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기율표에서의 주기적 성질이다. 그러면 이제 주기적 성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지. 우리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의 현대적인 모형에서 너네 기억나죠? 보어 이후에 보어는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한 궤도가 있다 그랬어. 특정한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만 allowed 되어 있다. 허락되어 있다. 거기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빈 공간에는 forbidden, 그죠? 금지된. 거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에만 있더라. 그게 양자수 조건이잖아. 그다음에 그 간격에 진동수 간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는 절대 전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한 에너지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더라. 그래서 그걸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니까 뭐가 나와? 선 스펙트럼으로 불연속적인 게 나오더라. 그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양자야. 양자역학의 양자라는 표현이 불연속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띄엄띄엄 되어 있다 이런 뜻. 간격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단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연속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현대적인 모형에서 원자의 구조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 모형을 원자 현미경으로 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봤어. 그래서 공간상에 X, Y, Z 공간상에 여기 이제 핵이 들어있고 어떻게 찍혔니? 수소원자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야. 구형에. 그리고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거리에 전자들이 분포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90% 확률이야. 그러니까 90%면 굉장히 저기에 전자 하나가, 지금 전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죠.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땅 찍었더니 전자의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다 보니까 카메라 셔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른 애가 없거든. 그러니까 찰칵 찍었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니네 저 서울 야경 같은 거 카메라 이게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찍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러면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가 다 선으로 연결돼갖고 이렇게 찍힌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걸 카메라로 노출시켜서 딱 찍어버리면 그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야. 연결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전자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카메라로 찰칵 찍긴 했지만 카메라 셔터 속도가 전자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찍으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전자 한 개인데. 원칙은 전자 한 개가 이렇게 찍혀야 될 거 아니냐. 핵이 있으면 나 여기 있네 이렇게 찍혀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네 이렇게 찍혀. 절대 이렇게 안 찍히더라는 거야. 위치를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고 위치를 정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더라. 우린 그걸 불확정성의 원리다. 하이젠베르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도 그림에만 안 나타났지만 확률이 있는 거야. 아주 극단적으로 이 핵을 기준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야. 자기 전자가 지구 반대편에도 있을 확률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0.0000000%겠지. 그러나 있는 거야. 어디에나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어.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 뭐야? 원자 반지름이잖아. 니네는 원자의 반지름을 어디로 잡을 거니?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여기로 잡을까? 지구 반대편으로 잡을까? 어디를 잡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구 반대편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야. 사람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IUPAC이라고 하는 선생님 영어를 잘 모르면 International Union Pure and Applied Application Chemistry 이렇게 돼.
국제 순수 응용 화학 회약. 그래서 화학회 이름입니다. IUPAC이라고. 그래서 IUPAC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 반지름이 뭐냐? 우리 수소는 하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수소 분자 이거 기체잖아요. 수소 분자 기체 어떻게 생겼어? 얘가 공유결합을 통해 갖고 우리 배웠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실제로 이제 전자구름이 이렇게 겹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을 거란. 그럼 이제 핵이 여기 있죠. 핵이 여기 있지. 우리 여기서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합니다. 이 D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핵간거리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 공유결합 반지름은 뭐냐면 여기를 센터를 둘로 나눈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 반지름 R 이게 이제 뭐야?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2분의 핵간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분자 공유결합한 분자의 핵간거리의 정확하게 반을 우리 원자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정확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아니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반데르발스.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가? 반데르발스예요.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반데르발스라고 들어봤지? 반데르발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이렇게. 나는 이거 반지름 이거 틀린데 어떻게 이게 정확한 반지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데르발스가 반지름을 제한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 절대영도 부분에서. 우리 절대영도까지는 도달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 한 270도 정도 되면 절대영도 부근이잖아. 니네 절대영도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지? 절대영도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지? 절대영도. 모든 분자들이 올스탑이야. 올스탑이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제로야. 올스탑. 여기 앞에 저기 앞에 사거리에 크리스피 도넛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대치동 다닐 때 그 크리스피 도넛이 되게 유명할 때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전국 체인점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사람들이 막 줄을 막 100m, 200m 쓰는 거야. 그럼 뭐 저게 맛있다고 저렇게 줄을 쓰지? 선생님도 한번 사 먹으려고 줄을 서봤어. 그 이제 우리 기다리고 뭐 맛집 같은데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긴 하지만 줄 줄어드는 재미가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시간 막 2시간씩 기다리면 줄이 줄어들어. 줄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우리 마트 가면 시식하듯이 막 튀긴 크리스피 도넛을 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고 시식을 하게 뭐. 그러면 난 줄 서서 내가 이렇게까지 줄 서서 이걸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한 박스만 사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방금 따끈따끈한 그걸 가지고 와서 시식을 먹으니까 맛있어. 거기서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한 박스 더 사자. 이왕 줄을 섰으니까. 거기 줄 쓴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게 판매 전략이에요. 거의 내 앞에쯤 왔을 때 내가 생각이 바뀌어. 한 박스 살 걸 2박스 사게 돼요. 그러면 어젯밤에 튀겨놓은 거 크리스피 도넛은 그 차갑게 해서 먹잖아요. 차가워도 먹잖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그래갖고 이제 2박스 들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딱 개봉.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시럽이 딱 묻어있는 그죠? 반들반들한 도넛이 박스 안에 어떻게 들어있어? 아주 예쁘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딱 예쁘게 들어있더라는 거야. 엔트로피 제로. 이런 상태가 엔트로피 제로인 거야. 근데 만약에 막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런 데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지. 근데 절대영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모든 분자들이 올스탑이야. 엔트로피 제로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뭘 제안을 한 거냐면 이 수소기체를 마이너스 270도 정도로 낮춰보면 어떤 어떤 그림이 생길 거냐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그릴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럼 봐봐. 이게 수소야. 이게 수소야. 이게 수소야. 그러다 보니까 수소 분자끼리 인접한 여기서 여기 거리를 측정하면 조금 더 정확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게 아유팩에서 얘기한 거는 핵간거리를 반으로 나눈 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반데르발스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할래. 그래서 이쪽에서 인접한 수소 분자끼리 사이의 핵간거리, 핵에서 반지름. 이러면 원자 반지름하고 좀 더 가까울 거 아니냐. 기가 막히죠. 아이디어는. 근데 이제 국제학회에서는 오 대단. 반데르발스 대단. 이게 그래서 이런 반지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 그래. 그냥 알아두세요. 시험엔 안 나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정확한 반지름이다. 이렇게. 근데 모든 원자나 모든 분자들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영하 273도까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걸 언제 다 측정하냐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약속하자. 그냥 어쨌든 상대적인 값으로 쓸 거니까 원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이유팩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걸로 밀어붙이는 거야. 앞으로 그냥 공유결합 반지름을 우리는 원자 반지름으로 정하자. 공유결합 반지름이 뭔데? 분자에서 핵간거리를 둘로 나눈 거를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정하고 그거를 앞으로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우리 원자 반지름이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 좀 해봅시다. 칠판이 좀 좁네.